그동안 돈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건 지금부터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이번 영상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부자가 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이야기니까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더라도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외환위기라는 말은 결제 통화인 달러가 부족해서 생기는 위기를 말해요. 그럼 여기에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요. 달러가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게 외환위기라면 그냥 달러를 받아서 쓰면 될 것을 굳이 우리나라 돈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도체나 차를 만들어서 팔게 되면 우리는 달러를 받게 되는데요. 그 달러를 받아서 그냥 우리 사회에서 쓰면 환율이 변동해서 생기는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또한 근본적으로 외화가 부족해서 위기에 빠질 일은 없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시뇨리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시뇨리지는 돈을 찍어내면서 생기는 이익을 말해요. 이 만원권을 살펴보면 일정한 크기의 종이 조각에 세종대왕님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걸 만원의 가치로 약속을 한 것이죠.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을 그려놓고 우리 이건 5만원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것처럼요. 이 두 화폐 사이에서 원가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잉크와 종이의 가격 그리고 무게를 따진다면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고액권 화폐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약간의 기술이 조금 더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다면 지폐 생산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누가 가지고 갈까요? 그 돈을 찍어낸 주체가 갖겠죠? 그러니까 발행액면 마이너스 발행 원가는 시뇨리지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죠. 시뇨리지라는 말은 시뇨르, 즉 성주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권력을 가진 자가 돈을 찍어내면서 생기는 이익, 그게 바로 시뇨리지가 되는 것이죠. 화폐를 만들어서 유통하고 관리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같이 못 사는 나라에서도 외환위기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국의 화폐를 만들어 쓰는 이유, 바로 시뇨리지라는 절대 권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시뇨리지를 이해하셨다면 두 번째 의문이 생기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달러를 기피하고 금이나 은과 같은 실물자산을 모아두면 될 것을 굳이 종이 쪼가리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물자산인 금을 사두면 화폐 발행자에게 시뇨리지를 빼앗길 이유도 없는데 말이죠. 우선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금의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금을 화폐 대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각국의 정부에서는 이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세금이라는 장벽을 설치해 두었거든요. 화폐로서의 불편함 그리고 세금 때문에 금을 현금 대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죠. 조금 억울하신가요? 이거 참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쓰자니 시뇨리지로 인한 손해를 조금 보는 것 같죠? 금융을 모르신다면 다소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의 속성을 잘 이해하실 수 있다면 놀라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죠.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과거의 화폐인 실질 화폐와 오늘날의 명목 화폐가 가진 그저 개념상의 차이에만 휘둘린다면 더 큰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선 명목화폐의 시대를 살게 될 우리는 좋든 싫든 주기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건 싸움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건 싸움이에요. 이번에 바이러스 위기 때도 보셨겠지만 위기 때마다 선진국들은 명목화폐의 수량을 대폭 늘려요.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ECB는 9조 달러까지 자산을 늘렸고 연준은 7조 8천억 달러까지 자산을 늘렸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연준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체예요. 미국 각지에 연방은행이 있어요.
이 연방은행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FOMC라는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그 회의에서 주로 통화 정책을 만들죠.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회의에 참석을 하지만 이 회의에 늘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딱 3명인데요. 연준 의장, 그리고 부의장,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늘 연준 회의에 참석을 하죠. 아무튼 화폐 수량을 언제나 늘리는 게 아니고 딱 위기 때에만 수량을 늘리는데요. 이로 인해서 대략 10년에 한두 번 정도는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이 시기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이 싸움에서 지면 가난해집니다. 하지만 이긴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 모두 부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성향과 속성을 잘 알고 10년에 한두 차례 찾아오는 전투를 착실하게 준비하실 수 있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다는 말이죠. 궁금하시죠? 희망을 품으시고 다시 저와 함께 진중하게 고민해보죠.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제조업을 순서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애플, GE, GM 혹은 보잉. 물론 미국에서 비행기나 자동차를 만들기는 하지만 몇 개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쩌다가 저도 지금 미국 차를 타고 있긴 한데요. 우리 현대차를 살 것을 하고 한 1000번 정도 후회를 한 것 같네요. 미국의 애플이 경쟁력 있는 제조업체라지만 그들이 만드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부품은 대부분 미국 외에서 만들어져요. 미국에서는 그저 디자인과 조립 정도를 할 뿐이죠. 현재 미국 전체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은 10% 내외인데요.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지 않고 해외에서 사다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럼 뭘 팔아먹고 사는 걸까요? 미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수출품은 다름 아닌 달러예요. 우리나라가 현대차에서 만든 자동차를 배달해주고 가지고 오는 것은 고작 우아한 노인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종이 조각이잖아요. 이는 곧 달러가 자동차와 견줄 만한 충분한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말이고, 이를 통해 미국은 그에 따른 시놉리지를 독식할 수 있게 됐죠. 당연히 미국이 시놉리지를 독식하는 것에 대해 질투하는 나라도 생겼겠죠.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함께 쓰는 유로화라는 화폐를 만들게 된 것이죠. 조금 어려우셨나요? 오늘은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날의 돈은 명목 화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의 가치는 절대 가치가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스크림처럼 쪼그라든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런 독특한 상황 때문에 10년에 한두 차례는 인생을 건 싸움이 반복된다는 거. 이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